안녕하세요. 저는 세 아이를 둔 40대 엄마입니다. 살다 보면 사람에게 상처받게 되는 일들이 종종 있기 마련인데요. 잘 모르는 사람에게 받은 상처보다 유독 가까웠던 사람에게 받는 상처가 더 깊은 것 같습니다. 저 역시 평생을 믿을 수 있다고 장담했던 사람에게 큰 배신을 당한 적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제 남편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이었던 그때의 사건을 여러분들께 속 시원하게 털어놔 보려고요. 저에겐 나이 차가 많이 나는 오빠들이 있습니다. 큰오빠와는 10살, 작은 오빠와는 8살이 차이가 날 정도로 전 저희 집에서 사랑받는 늦둥이 외동딸이었어요. 워낙 어릴 적부터 관심을 독차지해서 그랬을까요? 전 어릴 때 정말 철이 없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쯤 아빠는 50대 초반이셨어요. 거기다가 흰머리도 많이 나셔서 가끔씩 학교에 절 데리러 올 때마다 친구들이 엄청 놀리곤 했답니다. 야, 선혜야, 니네 할아버지 온 것 같은데? 저분 니네 할아버지 아냐? 야, 무슨 소리야. 선혜네 아빠잖아, 아빠. 우와, 니네 아빠 나이 진짜 많다. 우리 아빠보다 10살은 더 많아 보이는데? 아빠, 엄마가 모두 40대에 절 낳으셨으니 제 친구들 부모님보단 당연히 나이가 많아 보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전 어릴 적엔 그게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거기다가 어릴 적부터 엄마 몸이 약하셔서 학교엔 엄마 대신 항상 아빠가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전 엄마 아빠에게 투덜대곤 했습니다. 엄마, 왜 엄마가 안 오고 아빠가 왔어? 아빠 머리 흰머리라서 친구들이 다 할아버지라고 놀린단 말이야. 왜 엄마랑 아빠 날 이렇게 늦게 낳았어? 그렇게 철없이 투덜거렸을 때도 엄마 아빤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절 달래주시기만 했어요. 그땐 진짜 부모님이 무슨 심정이었을지조차 헤아리지 못했던 거죠. 그러다 학교에 부모님이 오셔야 하는 날이면 전 엄마 아빠에게 오지 말라고 며칠 전부터 내내 닥달을 하곤 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는 절 생각해 큰오빠에게 대신 학교에 가보라고 하신 적이 많았죠. 그렇게 큰오빠가 학교에 올 때면 전 너무너무 좋았어요. 친구들도 키도 크고 젊고 멋있는 오빠가 오니 다들 부러워했고요. 그러다 큰오빠와 같이 집에 가는 길에 오빠가 절 부르더니 진지하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선혜야, 엄마랑 아빠가 너 낳고 나서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르지? 오빠들도 다 좋아했지만 엄마랑 아빠는 우리보다 더 좋아하셨어. 널 땅바닥에 내려놓은 적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자꾸 엄마랑 아빠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마. 오빠 내 맘도 모르면서 오빠는 이제 다 컸으니까 상관없겠지만 내 친구들 엄마 아빠는 훨씬 더 젊다고. 그래도 네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넌 엄마 아빠랑 같이 보낼 시간이 우리보다 훨씬 짧잖아. 그러니 곁에 있을 때 소중하게 생각해야지. 그땐 큰오빠의 이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평생 제 옆에 부모님이 늘 계실 거라고만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철없이 말갈량이로 자란 제가 정신을 차리게 된 건 제가 17살 때였어요. 엄만 제가 태어나고 어렸을 때 루푸스라는 자가 면역 질환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오랫동안 병마 싸워오셨는데 결국 엄마의 건강이 점점 더 나빠져 심장 합병증이 생긴 거였습니다. 그래서 엄만 병원에 입원하실 수밖에 없었고 그때서야 전 상황의 심각성을 알게 되었어요. 매일같이 병원에 가면서 전 엄마 옆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런 절 보며 엄만 항상 밝게 웃어주셨죠. 선혜야, 엄마한테 매일 이렇게 우는 것만 보여줄 거야? 엄마한테 웃는 모습도 보여줘야지. 엄마 미안해. 내가 말을 안 들어서 엄마가 아픈 거지? 내가 진짜 미안해. 엄마 태어나면 나 앞으로 엄마한테 진짜 잘할게. 그래, 알았어. 엄마가 얼른 일어나가지고 집에 갈게. 그러니까 우리 딸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 천사가 왜 이렇게 맨날 울기만 할까?
너무 울면 엄마 속상한데 우리 선혜가 웃으면 엄마 금방 다 나을 것 같아. 그러니까 엄마한테 웃어줘. 엄만 그렇게 제 앞에서 늘 밝은 모습을 보여주셨지만 엄마의 병세는 시간이 지날수록 나빠졌습니다. 신장 기능이 급속도로 떨어지면서 결국 엄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제 곁을 떠나시게 되었어요. 17이란 어린 나이에 갑작스런 엄마와의 이별은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전 학교에도 가지 못할 정도로 힘들어 했습니다. 옆에서 오빠들과 아빤 어떻게든 제 기운을 내게 하려고 정말 많이 노력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은 나아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까지 내내 뒤척이다 결국 일어나 물이라도 마시자 싶어 방 밖으로 나갔는데 거실에 있던 아빠의 모습을 보고 전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빠가 거실에 있던 가족 사진을 상자 안으로 죄다 정리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서 전 아빠에게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아빠, 아빠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걸 왜 치워? 이걸 왜 치우냐고. 왜 엄마 사진 치워? 절대 치우지 마. 아빠가 뭔데 이걸 치워? 절대 안 돼. 절대. 선혜야, 네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이걸 어떻게 가만히 두니? 엄마 사진만 봐도 그렇게 내내우는데. 놔. 아빠 이거 다 정리할 거야. 싫다니까. 그냥 두라고 줘. 둬. 왜 아빠는 엄마를 그렇게 빨리 보내? 아빤 괜찮을지 몰라도 난 하나도 안 괜찮아. 바로 그때 처음 아빠가 엉엉 우시며 제 팔을 잡고 오열하셨습니다. 전 그 모습을 보고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 보는 아빠의 모습이었거든요. 아빠도, 아빠도 힘들어. 아빠도 엄마가 없어서 너무너무 힘들다고. 숨도 못 쉬겠다고. 아빠라고 뭐 괜찮은 줄 알아? 이 아빠도 힘들고 괴로워. 아빠, 선혜야, 너만 힘든 거 아니야. 아빠도 오빠들도 다 힘들어. 엄마 보고 싶은 건 매 한 가지야. 그런데 아빠가 널 어떻게든 끝까지 지켜준다고, 잘 보살피겠다고 엄마랑 약속했어. 그러니 이제 그만 슬퍼하자. 아빠 엄마랑 약속 지키고 싶어. 어? 그때 딱 정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전까진 오빠들이고 아빠고 눈물 한 번 흘리질 않으니 저만 힘들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모두들 절 위해 그렇게 꿋꿋이 참아내고 견뎌냈던 거였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오빠들도 아빠도 엄마가 떠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얼굴이 반죽이 될 정도로 힘들어 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이기적이고 못났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전 정신 차리고 가족들을 위해 어떻게든 행복하게 잘 살려고 노력했어요. 오빠들도 챙기고 아빠도 챙기면서 그렇게 저희는 똘똘 뭉쳐 그 슬픔을 극복하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답니다. 물론 단기간에 좋아진 건 아니었지만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사실이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가족들은 원래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그러다 큰오빠가 제가 20살 때 결혼을 하게 되었고 새언니가 합가를 하면서 아빠를 모시고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2년 후엔 작은 오빠도 결혼을 해 둘째 새언니를 맞이하게 되었고요. 새 가족이 된 새언니들은 모두 다 착하고 마음씨가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매번 절 아껴주시며 친동생처럼 대해주셨죠. 특히나 오빠나 아빠가 아무래도 남자다 보니 말하기도 어려웠던 그런 고민들도 새언니들에게 편하게 털어놓을 수 있을 정도로 너무 좋은 분들이었어요. 그렇게 오빠들이 각자의 가족을 꾸리며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계속해서 봐서 그랬을까요? 전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만나던 남자친구와 결혼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남자친구는 같은 대학에서 만났던 학교 선배였는데요. 저보다 3살 많았던 남자친구는 저의 아픔을 이해해주고 보듬어주는 그런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사실 처음 예비 시댁에 인사를 갔을 때
긴장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제 친구들 중에서도 저만큼 빨리 결혼을 한 친구들도 없다 보니 너무 걱정되고 긴장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잔뜩 긴장한 절 누구보다 따뜻하게 맞아주신 분이 바로 예비 시모였어요. 예비 시모는 그날 제 손을 꽉 잡아주면서 절 토닥여 주셨거든요. 나도 어릴 적에 딱 18에 엄마가 돌아가셨어. 남들은 다 커서 돌아가셨으니 괜찮다고 말했지만 난 그때 정말 힘들었단다. 선의 널 보니까 그때 내가 생각나서 참 마음이 아프구나. 어려워하지 말고 우리 편하게 그렇게 잘 지내보자. 누구보다 따뜻한 예비 시모의 목소리에 전 긴장이 눈 녹듯이 녹았던 것 같습니다. 예비 시댁에서는 저희의 결혼을 찬성해 주셨고 그렇게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사실 친정에선 너무 이르지 않냐며 우려를 하셨지만 그 생각도 금방 바뀔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상견례를 하던 날 예비 시부모님은 저희 아빠에게 진심을 전하셨거든요. 함께 식사를 하고서 차를 마시는데 예비 시모께서 아빠에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내셨습니다. 전 예비 시모가 한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사돈께서 얼마나 걱정이 많으실지 이해합니다. 늦둥이 귀한 따님, 저희 아들과 결혼하게 허락해 주셔서 저희로서도 정말 감사드려요. 저희도 사돈께서 귀하게 여긴 만큼 저희 며느리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믿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돈.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한결 마음이 놓이네요. 저한테는 아직도 생태같이 어린 아이 같아 늘 노심초사 마음이 놓이질 않았습니다. 부족하더라도 어여쁘게 봐주시고 많이 알려주세요. 아유, 아닙니다. 이미 충분한걸요. 저흰 그저 두 아이들이 서로 보듬고 행복하게 사는 것만 바랄 뿐이에요. 안사돈께서 늘 며느리 곁에 있다 생각하며 더 아끼면서 잘 지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그러면서 아빠에게 고개를 숙여 진심으로 감사 인사라는 예비 시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참 좋은 시댁을 만났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전 25살 어리다면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하고서 처음엔 남편과 둘이 신혼집을 마련해 살았습니다. 그러다 1년 뒤 첫째 아들을 낳고 그 2년 뒤에 딸, 또 2년 뒤에 아들을 낳게 되었어요. 새 아이들을 낳으면서 전 누구보다 도움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시모였죠. 시모는 제가 첫째 아들을 낳을 때부터 손수제, 산후조를 다 해주셨어요. 혹시나 산후풍 걸릴까 아이가 어릴 때부터 목욕은 다 시모가 해주셨죠. 거기다가 매번 영양가 있는 식사를 삼시세끼 차려주시고 간식까지도 챙겨주시곤 했습니다. 그 덕분인지 전 새 아이를 낳았어도 아무 탈 없이 정말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커가면서 저희 부부는 한 가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애셋을 키우려고 하면 남편 외벌이론 힘드니 저도 일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아이들이 걱정이었죠. 그래서 저희가 한 결정은 시부모님과 합가를 하는 거였습니다. 처음에 시부모님께 이 생각을 전하자 남편이 엄청나게 혼이 났었어요. 아니, 넌 어떻게 며느리한테 시부모님이랑 같이 살자고 하니? 선혜야, 명국이가 같이 꼭 살아야 한다고 하디? 아유, 괜히 그럴 필요 없다. 나도 우리 시어머니랑 사는 게 힘들었는데 어떻게 너한테 그러라고 하니? 아니다, 아니야. 어머님, 그게 아니라요. 제가 어머님이랑 살고 싶어서 그래요. 솔직히 남편 혼자서만 일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저도 일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아직 애들이 어리잖아요. 어머님이 계속 왔다 갔다 오시긴 하지만 늦게 집에 가시는 것도 영 신경 쓰이고 그렇다고 주무시고 가라고 하면 절대 싫다고 하시고 그러니 같이 사는 수밖에요. 아유, 그래도 같이 살면 불편할 텐데 괜찮겠냐? 애들이야 내가 이렇게 지금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봐주면 되지. 나이 들면 잠도 없어서 늦게 자도 괜찮고 말이야.
아니에요. 저 하나도 안 불편해요. 오히려 어머님이랑 아버님이랑 같이 살면 저야 더 편하죠. 남편 잘못할 때마다 어머님, 아버님이 혼내주실 거잖아요. 그래, 그건 맞다. 아유, 알았다, 알았어. 대신 나중에 언제든지 불편하면 따로 나가 살겠다고 편하게 말해. 그렇게 전 막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시부모님과 합가를 하게 되었어요. 솔직히 주변에선 다들 뜯어 말렸습니다. 아무리 좋은 고부 사이라고 해도 합가를 하게 되면 서로 왼수가 된다며 절대 안 된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전 시부모님과 합가를 하고서 정말 좋았어요. 특히나 시모는 음식을 진짜 기가 막히게 잘하셨습니다. 정말 요리를 할 때 옆에서 지켜보면 너무 신기할 때가 많았어요. 그저 눈대중으로 대충 넣는 것 같은데 매번 맛이 똑같고 진짜 맛있었거든요. 김치도 평생 직접 다 담그셨는데 전 매번 옆에서 잔심부름만 시키셨고 모든 걸 혼자서 뚝딱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옆에서 뭐라도 하려고 치면 매번 시모가 하는 말이 있었어요. 아유, 아서라 아서. 넌 손대지 말어. 내가 손댔으니까 아유, 넌 괜히 손대서 김치국물 묻을라. 그러지 말고 이따가 양념 다 하면 맛만 봐줘. 맛이 있는지 없는지. 에이, 어머님 김치야 당연히 맛있죠. 저번에 저희 집에 보내주니까 저희 아빠도 엄청 잘 드셨어요. 원래 김치 입맛에 안 맞으면 안 드시는데 어머님 김치는 먹어도 먹어도 맛있대요. 어머, 그러니? 그럼 이번에 김장한 것도 사돈 께 좀 가져다 드려라. 아유, 아니다. 주말에 내가 새로 배추김치랑 파김치 해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친정 좀 갔다 와. 애들은 내가 봐줄 테니 오랜만에 아버지도 뵈고 오빠들도 보고 그러고 오렴. 그렇게 시모는 친정엄마처럼 제 마음을 항상 먼저 잘 알아주셨어요. 사실 엄마가 어릴 적부터 절 너무 귀하게 여기셔서 전 주방에 거의 들어가 본 적도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살림이고 뭐고 죄다 엉망이었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시모는 단 한 번도 저한테 한마디 말을 한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제가 뭐라도 시부모님을 챙기면 누구보다 소녀같이 좋아하셨던 게 시모셨어요. 한 번은 제가 시모 생신 때 직접 케이크 만드는 곳에 가서 만들어 온 적도 있었습니다. 만드는 거라고 해봤자 시트에 크림만 바르고 위에 글씨 정도만 쓰는 거였는데 그걸 보고서 시모가 얼마나 감동을 받으셨는지 몰라요. 이걸 선에 네가 만들었다고? 아휴, 이런 재주가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네. 어쩜 이렇게 잘 만들었니? 엄마, 이거 그냥 거기서 다 만들어준 거야. 이 사람 가서 그냥 글씨만 좀 써서 온 것뿐이지. 엄밀히 말하면 그냥 거의 산 거나 마찬가지야. 뭘 그렇게 감동해? 야, 이거사. 너네 애미 생일이라고 이렇게 직접 케이크는 만들어 봤고? 내가 며느리나 보니까 이렇게 직접 만든 케이크를 받아보지. 아들들이라고 낳아봤자 하등 쓸모가 없어. 하여튼 간에 며느라 고맙다. 이 덕에 내가 이렇게 직접 만든 케이크도 먹어보고 고맙다 정말. 어머님, 이렇게 좋아해 주시니 제가 더 감사한걸요. 다음엔 진짜 더 멋들어지게 만들어서 올게요. 그렇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전 열심히 일도 다니고 가정도 살폈습니다. 남편 또한 참 저희 친정에 잘했어요. 오빠들과 나이 차가 있어서 솔직히 어울리기 어려울 만도 한데 남편은 항상 서스럼 없이 오빠들에게 다가가 잘 지냈습니다. 특히나 오빠들과 나이 차가 있다 보니 늘 항상 남편은 친정에 가면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하곤 했어요. 자, 형님들, 저희 앞으로 이렇게 모이면 딱 정합시다. 설거지 누가 하냐 마냐 그러지 말고 게임하면서 정하자고요. 매번 형수님들만 고생하시고 이거 안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형님들도 다 같이 참석해서 걸리는 사람 설거지하는 걸로 하죠. 이서방, 이러기야? 이서방은 우리 편이어야지. 난 평소에도 집에서 설거지 잔뜩 한단 말이야. 아유, 그거 모르죠. 제가 이렇게 올 때만큼은 우리 다 공평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설거지 게임은 제비뽑기로 하죠? 남편은 그렇게 친정에 갈 때면 늘 다 같이 모여서 놀만한 놀거리를 준비해 가곤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남편이랑 친정에 갈 때면 오빠들이고 조카들이고 다 모여서 신나게 놀 때가 많았어요. 거기다가 남편은 아빠도 정말 살뜰하게 챙겼습니다. 워낙 아빠가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 이곳저곳 아픈 곳들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남편이 직접 병원에 모시고 가곤 했어요. 아버님, 오늘은 컨디션이 좀 어떠세요? 건강검진 끝나면 식사할 수 있으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뭐 드신 건 없으시죠? 꼭 받아야 하는 거라서 어쩔 수가 없네요. 대신 제가 아버님 드시고 싶으신 거 주말에 꼭 사드릴게요. 그래, 이서방. 그럼 돈 두둑히 준비하고 와. 내 주말엔 잔뜩 먹을 거니까. 아유, 그럼요. 제가 아주 그냥 전 재산 다 싸들고 오겠습니다. 대신 이번에 건강검진 결과 좋아야 맛있는 거 드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살뜰하게 잘하는 남편에게 너무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전 애들도 열심히 키우고 일도 열심히 다녔어요. 세월이라는 게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다는 말이 정말 사실이었더라고요. 결혼 16년 차가 되고 나니까 이제 아장아장 걸었던 큰아이는 어느덧 중학교를 졸업할 때가 되고 작은 애도 중학교에 들어가고 막내마저도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고 나니까 생활에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애들도 애들끼리 알아서 노니 개인적인 시간들도 정말 많아지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부터 남편은 취미 생활을 하고 싶다며 말을 꺼내더라고요. 여보, 요새 테니스가 유행이라던데 나 테니스 한번 배워볼까? 옆 부서의 이 부장 알지? 왜 뱃살 두둑하게 나온 사람 있잖아. 그 이 부장이 글쎄 테니스를 하면서 살을 아주 쫙 뺐대. 나 저번에 보고 깜짝 놀랐잖아. 사람이 아주 활기가 돋고 생기가 있더라고. 정말? 테니스가 그렇게 좋은가? 당신 운동한다고 하면 나야 좋지. 안 그래도 당신 요새 살찐 것 같다면서 걱정했잖아. 근데 일하면서 운동할 수 있겠어? 처음부터 무리해서 하겠다는 건 아니고 그냥 주말에 가끔씩 하다가 괜찮으면 차차 늘리는 거지 뭐. 일단 내가 해보고 괜찮으면 당신도 같이 하자. 그러더니 남편은 테니스를 배우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젊었을 적에 결혼을 하다 보니까 사실 거의 육아하고 일하고 그러느라 본인 생활을 잘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남편은 운동하고 오면 전보다 더 신이 나 있곤 했습니다. 전 그런 모습들이 참 좋게 보였어요. 애들도 이젠 어느 정도 컸겠다. 남편이 하고 싶다는 건 응원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테니스 동호회를 가입하더니 갑자기 너무 운동에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주말에 가끔 가다 한 번씩 운동하던 남편이 갑자기 퇴근하고서도 급 모임을 갖게 됐다며 늦게 들어오는 날들이 많아졌죠. 그때쯤 시댁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원래부터 시부께서 건강이 별로 좋지 않으셨는데 협심증이 심해지시면서 약도 드시고 병원을 자주 다니시게 되었어요. 시모는 매일같이 시부를 모시고 병원에 다녀오고 하루 종일 간병을 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퇴근하고 집에 가보면 항상 소파에 기절한 것처럼 시모는 누워 계셨습니다. 아이고, 왔니? 내가 깜빡 잠들었나 보다. 저녁은 아직이지? 얼른 옷 갈아입고 나와. 저녁상 차려줄 테니까.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차려서 먹을 테니까 어머님 들어가서 쉬세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병원에 아버님 모시고 다녀오셨죠? 다음에 병원 갈 땐 제가 연차 써서 아버님 모시고 갈게요. 그러니까 걱정 마세요. 아니다, 아니야. 저번에도 너 일 빼고 병원 갔다 왔잖니. 회사 한번 쉬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사돈댁도 요즘 병원 다니시니까 그럴 필요 없어. 필요하면 명국이더러 쓰라고 하지 뭐. 그나저나 얘는 오늘도 아직인 거냐? 아, 요즘 왜 이렇게 늦게 다닌다니?
내가 한 소리 좀 해볼까? 그러게요. 요새 운동한다면서 어울리는 사람들이랑 잘 맞는가 봐요. 제가 얘기해 볼게요, 어머님. 다음엔 그럼 남편이 아버님 모시고 병원 갔다 오러 갈게요. 전 시모마저 기력을 잃으실까 정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남편은 그런 와중에도 사람들 만나러 다니느라 바쁘더라고요. 시부 병원에 가야 하는 날도 단 한 번 연차를 써본 적도 없고 무슨 남처럼 생각하곤 했고요. 제가 하다못해 너무 화가 나서 남편에게 화를 낸 적도 있었어요. 당신 요즘 진짜 왜 그래? 아무리 운동을 한다고 해도 아버님 저렇게 아프신데 병원 한번 모시고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님 요즘 기력도 안 좋으시잖아. 며느리보다 자식이 가서 병원 일도 처리하고 그래야지. 어머님이 섭섭해 하셔. 아휴, 알았어. 다음에 내가 가면 되잖아. 뭘 그렇게 화를 내. 다음에 가면 될 거 가지고. 그리고 아버지 괜찮으셔. 보니까 크게 심각하지도 않더만. 약으로 치료하는 거면 크게 심한 거 아니라고 하던데. 아니, 누가 그래? 이거 관리 안 하면 나중에 진짜 큰일 나. 당신 나중에 후회하기 전에 제발 좀 아버님, 어머님 잘 챙겨. 안 그러던 사람이 요새 왜 그러나 몰라. 아휴, 알았다니까 그러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남편은 제가 이렇게 화를 내도 제대로 듣지도 않는 듯 했습니다. 그 뒤로도 매번 바쁘다, 시간 없다 하면서 아버님 병원에 한 번을 안 가고 운동은 매번 꼬박꼬박 가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시모께서 거의 6개월을 꼬박 시부 간병을 하다 보니 정말 많이 지쳐 하셨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뜬금없이 TV를 보다가 속마음을 쓱 내비치시더라고요. 그날 TV에 속초가 나왔는데 그걸 보면서 너무 가고 싶어 하셨습니다. 어머, 안 그래도 내가 속초 한번 꼭 가보고 싶다 했었는데 어쩜 TV에 저렇게 딱 나오니. 아유, 화면으로만 봐도 이렇게 좋은데 직접 가서 내 눈으로 보면 얼마나 좋을까. 어머님, 속초 가보고 싶으세요? 아, 그럼 저희 이번에 슬쩍 갔다 올까요? 뭐? 아유, 정말? 진짜로? 아유, 아니야. 아니, 남편이 저렇게 아픈데 무슨 속초를 가니. 됐다. 나중에 좀 괜찮아지면 가지 뭐. 에이, 왜요? 도련님 이번 주말에 지방에서 잠깐 온다던데 아버님 얼굴 보고 며칠 집에 있다 가신다고 했잖아요. 그 김에 하루 정도 여행 갔다 오면 되죠. 여보, 당신 주말에 시간 되지? 우리 같이 하루라도 좀 갔다 오자. 어머님 콧바람도 좀 쐬시게. 그래, 엄마. 나랑 이 사람이랑 셋이서 같이 갔다 오자. 내가 동국이한테 얘기해 놓을게. 마침 나도 주말에 약속도 없고 말이야. 그렇게 그날 깜짝 약속으로 시모를 모시고 남편과 셋이서 속초 여행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엔 아니라며 거절하던 시모도 내심 기분이 좋으셨는지 다음 날부터 정신없이 옷을 고르고 계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설레고 좋으실까 싶어 뿌듯한 기분이 들었답니다. 시부는 지방에 살던 도련님이 올라와 며칠 간병을 하기로 했고 그렇게 시모는 간만에 휴식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딱 떠나기로 한 날, 그날 아침 새벽부터 남편이 부랴부랴 정장을 챙겨 입기 시작하더군요. 그러더니 한껏 당황스런 얼굴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아휴, 어쩌지? 그 내 직속 후배 알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네.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서 나 지금 가봐야 할 것 같은데 그 후배가 가족들이 없어서 혼자서 장례를 치러야 하는데 내가 좀 가서 도와줘야 할 것 같아. 어쩌지? 뭐? 어떡해. 어쩔 수 없지 뭐. 장례식은 가야지. 그럼 어머님께만 잘 말씀드려. 그래, 미안해, 여보. 이참에 엄마랑 당신이랑 맛있는 것도 먹으려고 했는데 내가 갔다 오고 나서 다음 주말이나 해서 근처라도 한번 갔다 오자. 알았지? 여행 잘 다녀오고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와. 결국 저희는 남편 없이 둘이서만 속초 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렇게 떠난 속초 여행은
사실 너무 재밌었어요. 시모도 오랜만에 여행을 가신 거였고, 저 역시 애들 놔두고서 여행을 떠난 건 꽤나 오랜만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와 시모는 그냥 집에서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신나고 재미있었어요. 속초로 가는 내내 휴게소에 들려 맛있는 걸 잔뜩 사 먹고 또 속초에 도착해서도 대게를 먹으면서 좋은 시간을 보냈답니다. 선혜야, 너무 좋다, 너무 좋아. 그렇게 오고 싶어 하던 속초였는데 역시 오길 잘했어. 고맙다, 우리 며느리. 날 여기까지 데려다 주고 말이야. 어머님 오고 싶으셨으면 진작에 말씀하시지. 다음에 저희 또 와요. 어머님 이렇게 좋아하는 모습 보니까 제가 더 기분이 좋은데요? 그러니? 다음엔 우리 다 같이 오면 좋겠구나. 바닷바람도 너무너무 좋고, 솔직히 집에 있을 땐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답답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속이 뻥 뚫리는 게 시원하고 정말 행복하네. 우리 며느리 많이 먹어. 네, 어머님. 어머님도 많이 많이 드세요. 이거 먹고 저희 해수욕장도 가보고 그래요. 그렇게 시모와 대게를 먹고 나선 해수욕장도 가보고 모래사장을 거닐면서 바다 구경도 실컷 했습니다. 그냥 뭐 특별한 건 아니더라도 그렇게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걷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상쾌하고 좋았어요. 그렇게 내내 시간을 보내다 바다 앞 숙소를 잡고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낮에 그렇게 좋아하시면서 여기저기 뛰어다니시던 시모는 거의 9시도 되기 전에 잠이 드셨어요. 그동안 시부 걱정에 매일 잠을 설치셨는데 그날은 너무나 곤히 잠드셨습니다. 그런 시모가 혹시라도 깰까 싶어 전 조용히 테라스에 나와 차 한 잔에 바다 구경을 하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제 핸드폰이 울리는 거였어요. 핸드폰을 확인해 보니까 발신자는 제 절친한 친구였고요. 일주일에 꼭 한 번씩은 통화를 하는 친구였는데 생각해 보니 근래 들어선 통화를 못 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가 왔나 싶어 전 반가운 마음에 바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친구의 목소리가 심상치가 않았어요. 야, 선혜야, 너, 너 혹시 남편이랑 이혼했니? 너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이혼한 거야? 진짜로 그런 거야? 에? 아, 그게 무슨 소리야? 이혼이라니. 나 이혼 안 했어. 아이, 갑자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뭐? 아니, 너 그럼 지금 어딘데? 나? 나 우리 어머님 모시고 속초 왔는데? 아이, 근데 너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소리 하는 건데? 이혼했냐고 그건 왜 물어? 너 지금 속초라고? 그럼 너 진짜 이혼한 거 아니야? 아니, 그럼 네 남편이 왜 여기 상주로 서 있는 거야? 저는 친구의 말에 남편이 아침에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그 후배가 가족이 없어서 아마 남편이 도와준다고 거기 같이 있나 보다 싶어서 그 얘기를 친구에게 했어요. 그런데 친구의 말을 듣고 전 벌떡 일어날 수밖에 없었죠. 뭐? 지금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네 남편 직장 후배가 아니고 나랑 같은 직장 후배야. 여기 식구들은 네 남편을 사이라고 하던데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 거니? 너 당장 빨리 여기로 와봐. 내가 주소 보내줄 테니까 당장 빨리 오라고. 그러면서 전화를 끊자마자 그 친구가 보내준 사진을 보고 전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친구가 찍은 사진엔 분명 남편이 누군가를 부축하며 장례식장에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서 전 정신이 확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운전대를 잡고서 서울로 향했어요. 정말 제 머릿속이 너무나 혼란스러웠죠. 장례식장인 건 맞는데 제가 알던 그 남편 후배가 아니었거든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확실한 정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부랴부랴 달려간 장례식장에 도착을 하니 입구 앞에서 이미 친구가 절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변에 물어봤는데 이미 그 집안 식구들은 다 사위라고 알고 있다며 친구는 정말 기가 막혀 했습니다. 저는 그 친구의 말을 듣고 바로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가 확 빠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죠.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은 채 장례식장으로 들어가니 떡하니 상주 옆에 남편이 서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서 정말 헛웃음이 절로 나오더군요. 그때 남편이 절 발견하곤 수스라치게 놀라면서 뛰쳐나오더라고요. 전 그 모습에 바로 소리를 쳤습니다. 당신,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건데 딴 여자 집안 상주 역할 하고 있는 거냐고. 지금 대체 뭐 하는 거냐고. 당신이 여긴 어떻게, 아니, 그게 아니라, 일단, 일단 잠깐 나가서, 우리 나가서 얘기하자. 여기서 이러면 안 돼. 안 되긴 뭐가 안 돼? 당장 여기서 설명해. 지금 이게 뭐 하고 있는 짓거리인지 지금 당장 설명하라고. 저 사람이 당신 후배야? 내가 알던 그 후배 남잔데 저 여자 뭐냐고. 당신 지금까지 밖에서 뭐 하고 돌아다녔어? 내 뒤통수 치려고 지금껏 밖에서 뻘짓하고 돌아다닌 거야? 여보, 그게 일단 나가서 내가 다 설명할게. 내가 다 설명할 테니까. 제가 그렇게 소리를 치자 주변 다른 사람들의 이목이 바로 집중됐고 남편은 더더욱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사람들의 수군대는 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팔을 붙잡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남편의 손을 뿌리치고선 전 크게 화를 냈어요. 난, 난 당신 어머니랑 지금 둘이서 속초 바람 쐬러 갔는데 당신 직장 동료 아버지 돌아가셨다더니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나한테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상간녀 만나러 와? 당신이 양심이라는 게 있어?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이래?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오르면서 전 분노를 참을 수도 없었어요. 그때였어요. 저와 남편을 가만히 지켜보던 상간녀가 저한테 다가와 말을 하더군요. 봤더니 이 상간녀는 이미 남편이 유부남인 걸 알고 있었더라고요. 저기요, 지금 저희 상중이거든요? 경거망동 하지 마세요. 오빠, 일단 나중에 얘기하자. 오늘은 먼저 가. 뭐? 경거망동? 야, 네가 나라면 이 상황에서 참을 수 있었겠니? 상간녀 주제 어디다 대고 훈수질이야? 상중이라고 니들 더러운 짓 하는 거 내가 다 봐줘야 되니? 넌 네 아버지한테 죄송하지도 않아? 어떻게 유부남을 아버님 상 치르는데 데리고 와? 이 양심도 없는 거사. 뭐라고요? 아줌마, 그렇게 아줌마가 억세니까 남편이 바람나는 거지. 당신 남편 내가 더 좋대. 어? 어쩔 건데 어쩔 거냐고. 하여간에 교양 없이 장례식장까지 찾아와서 이 난리야. 참, 뭐라고? 교양? 니들은 교양이 넘쳐 흘러서 바람 피냐? 남의 남자 꼬드기고 불륜 저지르냐고. 보아하니 네 가족들이 이 사람 유부남인 줄 아예 모르는 모양인데 너도 잘못된 거 아니까 밝히지도 못한 거 아니야. 나 이거 가만히 안 있어. 절대로 곱게 안 끝낸다고. 여보, 여보 그만해. 우리 그만 나가자. 얼른 나가자고. 결국 저와 상간녀가 당장이라도 머리채를 잡고 치고 받고 할 것 같으니 남편은 중간에 서서 당황을 하며 말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뒤에 서 있던 친구도 상간녀에게 다가가더니 충격을 받은 듯 말을 했습니다. 지아 씨, 아니 지아 씨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해요? 어떻게 제 친구 남편이랑 불륜을 저지르냐고요? 어? 선배님, 그럼 선배님 친구가 이 아줌마였어요? 그러자 장례식장 한쪽에 앉아있던 한 무리가 웅성웅성거리더니 아주 난리가 났더라고요. 상가녀가 친구의 회사 후배이다 보니 애초에 그 회사 사람들이 다 같이 그 장례식장을 간 거였어요. 친구가 말을 하니 그 자리에 있던 직장 동료들이 전부 그 여자의 불륜 소식을 알게 된 거였고요. 그러니 아주 장례식장이 난리가 났죠. 특히나 그 상가녀의 가족들은 아예 몰랐던 듯 와서는 남편의 등짝을 마구 때리기 시작했어요. 아니, 자네, 이게 지금 무슨 소린가? 아내라니. 아니, 이게 무슨,
자네 결혼 안 했다고 하지 않았어? 미혼이라며? 넌, 넌 알고 있었던 거야? 유부남이라는 거 넌 알고 있었던 거냐고? 아니, 엄마, 그게 아니라 헤어진다고 했어. 이혼한다고. 이제 곧 이혼할 거라고 했다고. 뭐? 아위 정신 나간 거사. 아빠 보내는 날에 네 엄마도 같이 보내려고 한 거야? 집안 망신이 따로 없지. 지금 이게 무슨 난리냐고. 그러면서 상간녀 엄마로 보이는 사람은 상간녀의 팔을 잡더니 질질 끌고 가버렸습니다. 그 난리통에 그대로 거기 있을 순 없어 전 친구와 함께 밖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뒤따라온 남편이 갑자기 저한테 화를 내기 시작하더군요. 당신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다른 것도 아니고 장례식장에서 이 난리를 피워? 이건 아니잖아. 상중에 어떻게 상주한테 그럴 수가 있냐고. 뭐라고? 지금 당신 나한테 화내는 거야? 화낼 사람은 따로 있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화를 내?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 바람 피우더니 정신까지 날려버린 거야, 뭐야? 그래, 나 바람났다, 바람났어. 그게 뭐 어때서? 그렇다고 이렇게 와가지고 난장만 피워도 되는 거야? 진짜 뻔뻔하다, 당신. 정말 어떻게 얼굴에 철만피를 깔았어? 어디 언제까지 그렇게 뻔뻔하게 나올 수 있는지 한번 보자고. 그 다음날 시모는 이 소식을 듣고서 바로 집으로 올라오셨고 전 짐을 다 싸들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시모는 그 사실을 알고서 아주 난리가 났어요. 이혼 소송을 하자 시모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자며 집 근처까지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시모는 울면서 제 손을 잡아주셨죠. 내가, 내가 자식을 잘못 키운 탓이다. 정말 미안하다, 선혜야. 내가 어떻게 널 말리겠니? 어머님 죄송해요. 다른 건 몰라도 이렇게 의리를 저버린 사람이랑은 더는 못 살 것 같네요. 끝까지 저 사람 상간녀 편만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 못난 놈 같으니라고. 내가 아주 그 자식 정신머리 단단히 고쳐놓으마. 너한테 잘못한 거 평생 후회하면서 살게 할게. 그러더니 시모께선 저에게 통장 하나 내미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4억이다. 이건 내가 너한테 주는 위자료라고 생각하렴. 우리 집 내놨다. 너 친정으로 들어간 뒤로 바로 내놔서 남편이랑 둘이서 살 집 없고 남은 돈이야. 아들한테랑 그 상간이한테도 꼭 위자료 받고 이건 애들 키우는데 보태거라. 어머님, 하지만 저 받을 수 없어요. 제가 이걸 어떻게 받아요? 아니야, 꼭 받아. 이건 네 몫이다. 네 덕분에 내 평생에 없던 딸 자식 키워본 것 같구나. 그동안 참 고마웠다. 못난 자식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한 내 탓하거라. 미안하구나. 그렇게 전 눈물로 시모와 이별을 하게 됐습니다. 전 이혼 소송과 동시에 상간녀 소송까지 진행했어요. 당연히 증거는 넘쳐 흘렀고 심지어 두 사람은 본인들이 만나는 것 또한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자료를 양측에 다 바꿔서 재산 분할도 반반 끝내고 그렇게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애들에겐 진실을 말해야 하나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정신 나간 인간이 저랑 이혼하자마자 새엄마라며 그 상간녀를 보여주면서 애들도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도대체 무슨 생각인 건지 끝까지 참 사람이 뻔뻔하고 못났더라고요. 결국 애들마저도 아빠를 보기 싫다고 선언을 해버렸고요. 전 남편은 또 그 얘기에 애들한테 서운해하더군요. 참 기가 막히지 않나요? 이런 뻔뻔한 불륜 남녀가 어떻게 되었겠어요? 사실 그 두 사람은 그리 오래 가지도 못했습니다. 당연히 전 시댁에선 절대 받아줄 수 없다며 연을 끊자고까지 선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상간녀의 집에서도 절대 그 두 사람을 인정할 수 없다며 상간녀를 거의 내쫓아버렸다네요. 그러니 그 두 사람이 오래 갈 수가 있었겠나요? 더군다나 상간녀가 다니던 회사는 제 친구가 상사로 있는 회사였습니다. 제 친구는
그 뒤로 그 상간녀를 엄청나게 압박을 했어요. 오죽하면 그 상간녀가 절 찾아와서 싹싹 빌 정도였답니다. 하루는 퇴근하고 집에 가려는데 누군가 회사 앞에 찾아왔더라고요. 바로 상간녀였습니다. 그러더니 절 발견하자마자 엉엉 울며 제 손을 부여잡고 비는데 진짜 황당하더라고요. 저 언니, 제발 언니 친구한테 좀 얘기 좀 잘해주면 안 될까요? 저 지금 회사에서 쫓겨나게 생겼어요. 네? 제발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저 오빠랑도 헤어질게요. 다시는 안 만날게요. 그러니까 제발 친구한테 얘기 좀 잘해주세요. 그걸 왜 나한테 말해? 괴형 없는 나한테 그걸 왜 부탁하지? 네가 알아서 해. 애초에 이 일도 네가 자초한 거 아니야? 뻔뻔하게 남의 남편 떼어낼 땐 언제고. 그걸 왜 내가 뒷수습해줘야 되니? 제가 이렇게 빌게요. 저희 업계 이렇게 소문나서 쫓겨나면 다시 취직하기 어려워서 그래요. 저 여기서 어떻게든 버텨야 되는데 어떻게 좀 안 될까요? 해달라는 거 다 해드릴 테니까 제발요. 제발. 역시 뻔뻔한 건 여전하네. 그건 내 알 바 아니고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해. 상간녀라는 꼬리표 아마 평생 네가 달고 다녀야 할 거야. 그건 네가 만든 일이니 당연히 네 책임이지. 이미 나랑은 끝난 얘기니까 넌 내 인생에서 좀 꺼져. 그렇게 전 애원하는 상간녀를 매몰차게 털어내고 제 갈 길을 갔습니다. 나중에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업무를 많이 조금 얹어준 것뿐이라며 호탕하게 웃기만 하더라고요. 결국에 그 상간녀는 회사를 거의 쫓겨나듯 그만두게 되었고 전 남편과도 헤어지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전 남편은 어떻게 됐냐고요? 전 남편은 그렇게 아끼던 자식들에게도 외면받고 부모에게도 외면받고 형제에게도 외면받으며 그렇게 외톨이가 되었어요. 이제와 저한테 미안하다며 빌고 있지만 전 남편을 용서해 줄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 친정에도 찾아가 전 남편이 빌었지만 친정 식구들은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다시 배신을 할 거라며 용서는 없다고 딱 잘랐어요. 지금은 친구와 자주 만나 제 싱글 라이프를 열심히 즐기고 있습니다. 그전까진 사실 밖에 나가 술 한잔 마시는 것도 힘들었는데 요즘은 친구와 함께 포장마차 소주 한잔 할 수도 있네요. 야, 우리 김선혜 이제 다시 솔로네. 내 동지를 만나니까 난 너무 좋다, 야. 난 다른 거 필요 없고 너랑 이렇게 취미생활도 같이 하면서 재밌게 사는 게 내 꿈이야. 그래, 고맙다, 친구야. 내가 아주 네 덕에 내 인생 구했어. 슬퍼하지 마, 김선혜. 넌 그래도 널 사랑하는 자식들도 남아있잖니. 그리고 이렇게 나도 있는데 뭐가 문제야. 어깨 축 처질 거 없어. 자, 짠하자, 짠! 그렇게 둘도 없는 친구와 전 재미나게 지내고 있답니다. 이 친구는 정말 어릴 적부터 저에겐 진짜 귀중한 친구였거든요. 워낙에 낯을 많이 가리다 보니 친구들이 많지 않았는데 유일하게 어릴 적부터 인연을 이어갔던 친구가 바로 이 친구였습니다. 이 하나 남은 친구가 제 인생을 구원해줬다는 게 참 놀랍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네요. 앞으로도 이 소중한 인연 잊지 않고 잘 이어나가 보려고요. 지금은 아빠 연세가 80이 넘으셨는데 아직도 정정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다. 오빠들도 조카들과 새언니들이랑 행복하게 가정을 잘 유지하고 있고 저 역시 아이들과 씩씩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이번 사건들을 겪으면서 전 제 주변의 소중한 인연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네요.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소중히 간직하면서 하루하루 그렇게 열심히 살아볼 거랍니다. 가끔 올라오는 사연들 중에서 저처럼 배우자의 배신 때문에 고통받고 슬퍼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 역시 처음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 듯 큰 좌절감에 빠졌었습니다. 그렇지만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남도 아닌 저였더라고요. 제 자신을 인생에서 제일 귀중하게 생각하다 보니 그 아픔도 서서히 잊게 되더군요.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
힘들어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제일 귀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꼭 지금의 아픔을 잘 이겨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의 인생에 꽃길이 펼쳐지길 바라며 이만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